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전국의 집값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던 세종시인데요. 내년에도 전국 집값은 상승 전망이 우세합니다. 24전 24패,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받아들일 시점입니다. 네, 올 한 해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이 부동산 이슈들을 되짚어보고 또 앞으로의 집값은 어떻게 움직일까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24전 24패라고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이제 변창흠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부터 일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구원투수인데 혹시 구원투수에 대한 그동안 논란이 참 많았는데 김기정 소장님 기대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공급 대책 부분에서 좀 속도감 있게 실무적인 작업들을 해낼 거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존의 여러 가지 시장의 부작용이라든가 풍선 효과 등을 일으켰던 정책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 신임 장관의 발언에서도 기존의 뭔가 양도세나 보유세에 대한 방향성들 그리고 임대차 3법 등의 유지라던가 이런 기존 규제 정책들이 시장에 여전히 필요하다,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기조의 발언 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공급이 좀 속도감을 낼 거다라는 기대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규제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조절이 된다던가 좀 기존 정책과는 다른 결이 다른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평가들이 이미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변창흠 신임 장관에 대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변창흠 장관님이 새로운 걸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추가적인 대안은 인정을 하지만요. 김현미 장관이 퇴임하시면서 하신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매듭 짓지 못하고. 근데 사실 퇴진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이미 다 발표하신 내용들은 진행형이잖아요. 내년에 상반기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물량도 그렇고 또 내년 중반에 시작될 이제 사전 분양도 이미 진도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변창흠 장관이 기존의 기조는 유지를 하실 것이고 이왕이면 새로운 곳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현재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어떤 시그널을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데이터를 봐도 전세 매물과 매매 매물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전세와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시장에 많이 노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알고 있고 전문가들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왜 부분을 시장이 좀 잘 정부가 발표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근데 발표하는 데가 없잖아요. 매물이 증가한다고. 근데 그런 부분이 한경에서 아마 어제도 조금 나왔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8월로 돌아갔고 이런 신호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볼 때니까 새롭게 지금 집이 지금 너무 많이 모자르다 이런 신호를 많이 줬잖아요. 네. 모자르면은 전세나 매매 매물이 늘어나면 안 되고 데이터가 좀 이상한 데이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게 줄었잖아요, 많이. 7월에 비하면 급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영끌의 어떤 한계점에 왔다는 어떤 신호들이라면 그러면 뒤에 매수 수요가 더 붙어줄 수요가 과연 존재하는가? 현재 유동성 함정에 빠진 여러 경제 주체와 이런 걸 볼 때 대출이 받쳐주지 않는 어떤 이 수요의 증가가 과연 어디까지 있는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잖아요. 정확하게 예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집이 모자르다라는 신호를 줄 것이 아니라 신도시를 공급하면 앞으로 주택 폭락이 온다라는 신호도 전문가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통째인 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하던 거, 기존에 던진 정책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24개 대책이. 예. 이거라도 충실하게 여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라면 지금 이제 요새 말씀 나오는 고밀도 재개발, 고밀도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겠다라고 가는 쪽이 낫지. 기존의 정책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고 자꾸 새로운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심하게 얘기하면 관료놀이에 불과한 거죠. 그런 건 좀 그만하고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라면은
기존에 던져진 정책에 대해서 내년 봄에 사전 분양을 앞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빨리빨리 해서 국민적으로 안정시키겠다 이런 표현을 더 많이 한다라면 차라리 시장이나 전문가들이나 무주택 서민들이 좀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변창환 장관께서 새로운 것도 좋지만 기존에 지금 던진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널려 있잖아요. 이거를 충실하게 태릉 부지도 지금 선정만 했지 발표를 안 했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신호를 더 정리를 하는 게 더 시장에는 정확한 신호로 갈 것 같으니까 저는 기존에 펼쳐진 정책들을 매듭 짓지 못한 거를 매듭을 빨리 짓겠다라고 던지고 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본인이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을 추가적으로도 강력하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던진다라면 시장에서 충분히 이분의 뜻을 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정책을 제대로 이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시장을 안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김현미 전 장관처럼 똑같이 한다? 과연 시장이 안정됐을까? 우리 한 교수님은 이제 그럴 거라고 좀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김 소장님? 네, 일단 저는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사항에서도 일부 이제 도심의 아파트 전세나 매매 물량이 조금 여유가 생기고 있다 이런 통계들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런 통계들이 실제로 몇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일 수는 있는데 이게 완전하게 이제 좀 수급이 불균형이 해소가 되는 상황으로 좀 섣불리 해석하기에는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좀 있거든요. 어쨌든 좀 비수기 상황에서 전세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 코로나 상황들도 급변하면서 조금 줄어든 부분들도 있고 해서 다시 전세 계약 성수기라던가 봄 시장 오면 또 수급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서 섣부르게 이제 좀 진정이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들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일단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전세나 매매 시장의 원활한 거래 시장 이런 회전 수급 해결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왜 그런 그럴까요? 부분들을 왜 수급이 공급이 좀 여전히 부족하다는 혹시 그런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왜 그럴까요? 일단 전세 쪽에서는 저희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계속 확대해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예. 기존 계약 만료권에서 계약갱신해서 사용하시는 비율이 일부 통계에서는 거의 70%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물론 그 제도의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회전되는 물건량은 줄어드는 게 사실이라서 신규 입주가 줄어드는 서울시장이라던가 이런 아파트 신축 시장에서의 전세들은 아무래도 회전량이 줄면 가격은 좀 부작용처럼 가격이 치솟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전세 가격 불안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좀 있고 결국 전세 가격이 불안하고 오르게 되면 또 매매 시장을 밀어 올리거나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이미 저희가 늘어놓고 추진하지 못한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이제 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균형감은 조금 찾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계속 뭐 예를 들어 민간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여전히 이제 정책적으로는 공공주도의 뭐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예.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공급 사이드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좀 그런 민간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도심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절히 균형감 있게 공급하는 쪽으로 신호를 좀 더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 가격 불안 요인의 하나로 임대차법을 얘기했는데 마침 어제 이제 퇴임을 하신 김현미 전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대차 3법 통과로 주거 안정이 꼭 실현될 것이다. 31년 만에 임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올렸다. 굉장한 어떤 이제 보람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가격 안정의 불안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가 공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 올리지만 실거주 예외 조건 있잖아요. 예. 그 변수가 상당히 그 소유주들이 그걸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지가 문제인데요. 실거주 예외 요건. 네, 그러니까 집을 비워놓고 매매하는 것이 매매가 다 잘 되니까 전세 대출이나 매매 대출에 어떤 그 상충하는 점이 있어가지고요. 전세를 둔 상태에서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가 시장에서 벌어지냐면 차라리 비워놓고 집을 팔면 잘 팔린다. 그래서 전세분들을 내보내시면 비어 있으면 그만큼 이 수요가 주는 거잖아요. 공급량이 예. 비어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예, 매매가 맞아요. 쓰는 거. 전세는 하방용이 되잖아요. 전세 수요는 있는데 집이 줄면 당연히 전세 수요는 갈 곳이 없으니까 전세난에 대한 어떤 일축의 어떤 신호는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매매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얘기죠. 그렇게 비었을 때 매매가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이 거래량이 줄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지금 줄고 있는 건가요? 예년 평균에 비하면 적습니다. 상당히 적고 그리고 이제 내년 6월을 또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예. 내년 6월 전까지 매도를 못하면 이 임대사업자 매물이 꽤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단기 임대사업자 아파트 매물이요. 서울시에서도 예. 그 매물들을 그때 소화하지 못하면 최소한 4년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종부세를 부담하면서. 그런 부담을 가진 소유주들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근데 그 매물이 만약에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만약에 사전 분양이라는 게 던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매수가 줄면 다주택자분들은 타임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변창흠 장관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장에 정확한 정보들을 좀 내주자. 허위 좀 과정성을 좀 줄이고 네. 그러면은 다주택자분들도 판단력이 좋아질 것이고 네. 매수자분도 판단력이 좋아서 시장이 자연적으로 균형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엎치락뒤치락 돼 있어요. 정부의 어떤 기운과 이 다주택자들의 기운들이 뭐 버틴다, 싸운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균형 감각이란 말씀 주셨잖아요, 소장님께서. 저도 좀 적극 동참합니다. 이런 균형 감각을 정부도 갖고 시장도 좀 가져서 다주택자나 자산가들이 자산 관리하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내놔야 되고 네. 정부도 이왕이면 양도세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강의에 갔더니 다주택자분들이 8, 90대요. 예. 8, 90인데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60%, 60%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갭투자, 이주택자 네. 갭투자들이 네. 이건 좀 심하지 않냐. 40%만 해도 어떻게 팔 생각이 있다. 네. 요게 20% 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런 부분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예를 들면 양도세 중과를 조금 완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신가요? 저는 그건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네. 너무 과하다. 왜? 팔 수 있는 여건을 안 주잖아요. 근데 그건 좀 변창흠 너무 장관 징벌적인 것 같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걱정입니다. 그걸 네. 좀 풀어주는 것을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끔. 예를 들면 이런 대안도 있겠죠. 만약에 감면해줘서 그 금액이 무주택자 서민이 살 때 그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살 때는 감면해줄 수 있잖아요. 네. 누구한테 양도세를 파느냐에 감면해주고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이런 정책을 던진다라면 다주택자분들한테 세제 혜택이라는 표현을 좀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김규정 집을 의원도 다른 다주택자가 살 때 양도세를 줄여주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만약에 정부가 원하는 정책도 방향을 한다면 그러면 무주택 서민이 이걸 산다 생애 최초나 이렇게 살 경우에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이거는 정부의 정책 뜻이랑 맞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를 감면한 금액을 이 다주택자들은 소유하게 되지만 무주택자는 혜택을 보잖아요. 일단은 예. 그럼 이 양도세 금액 중에 일부를 본인이 뭐 20, 30%, 30% 이 세금을 좀 조절해서 가격이나 무주택 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을 할 수도 있겠죠. 좀 더 낮춰서 팔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런 낮추는 방식이 3억을 낼 걸 2억을 해서 3억을 낼 걸 하나도 안 내서 다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 그 부분의 낮춤의 어떤 혜택과 동시에 무주택한테도 혜택을 준다면 나라에서 세금만 좀 덜 걸칠 뿐이지 공급 확대라든지 무주택 서민 확대 정책에는 연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 좀 심도 있게 하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다 보면 양도세 조금 완화해주고 심하게 완화할 것이 아니라 근데 김규정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변창흠 장관이 수요 억제를 위해서 규제와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그대로 갈 것 같다. 네, 이 방향성이 때문에 맞다라는 우리 한 교수님의 의견들이 제안을 안 받아들일 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쉽지는 않아 네. 보이는데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들은 굉장히 높은 상황일 그래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매 시장 재고 쪽에서 거래량을 봤을 때 올해 뭐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더 가해지긴 했지만 실제 거래량은 연간 거래 총량으로 사실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고가 지역에서는 2분기에 한시 유예 기간에 다주택자 처분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있었고요. 네. 코로나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저가 시장이나 지방 시장까지 최근에 투자나 실수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예. 주택 거래량이 상당량 제가 보기에는 좀 차지하고 있는 활성화된 상황이었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장이 내년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오히려 지금 같은 규제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현금 동원력이 있는 분들이라던가 뭔가 갈아타기 구조가 가능한 기존의 부동산 자산 여건이 되신 분들 아니고서는 시장에 진입이 어렵다는 얘기여서 네. 실질적으로 있는 수요자들을 좀 적정하게 주택 구매나 이런 걸로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 시장이 조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대출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세금 규제 때문에 사실 정상적으로 매물 출시라던가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게 잘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신임 국토부 장관의 진행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지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테러 부분이라던가 이런 좀 거래 시장이 예.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약간의 조정 등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이상적으로 다주택자들도 좀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면서 실수요자들이나 아니면 좀 세금 완화에 대한 공정성도 줄 수 있는 조치들 이론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네. 실수요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거나 이런 네. 데에서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논쟁이 되기는 할 텐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 논의를 해서 결국 거래를 정상화 시켜야만 거래량과 함께 전세 시장도 그렇고 매매 시장도 그렇고 이상 가격 급등 현상이라던가 뭐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 가격이 뭐 크게 격차를 예. 보인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오히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기능할 수 있는 조정 부분은 종전의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향일지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서 24전 24패라는 말도 했지만 수많은 규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전세, 월세값 상승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집값을 보면 올 한해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아파트 가격 통계로만 봐도 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두 자릿수 육박할 정도로 평균 상승률이 높았고 전세 역시 한 7% 가까이 지금 평균 상승률이 주요 통계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예. 특히 뭐 세종시라던가 상대적으로 좀 개발 호재가 있거나 뭔가 수요가 늘어날 만한 호재들이 추가적으로 부여된 곳들은 상승폭이 더 높았죠.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거의 한 30-40% 이상 예, 오른 예. 것으로 집계가 가장 많이 됐으니까요. 올랐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2006년 급등세를 보였던 노무현 정부 이후로 통계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네.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론 이번 정부에서의 정책 실패만으로 귀결하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물론 그 앞전에서부터 이어졌던 여러 가지 규제의 연관성이라던가 영향력도 분명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혹시 때문에 공급이 조금 전 정부보다 줄었기 때문에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공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게 아닌가 시장에서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서부터 여러 가지 연관되어 온 정책들의 영향이 폭발적으로 지금 저금리 유동성을 타고 나타난 건 맞지만 이전 정부에서부터 택지 공급 감소라던가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들이 있었고 정부 초기부터 이제 좀 공급을 정상화하자라는 네. 시장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공급 확대 정책이 너무 좀 늦게 나왔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공식적인 수도권 공급 확대 계획이 총괄적으로 정리돼서 나온 거는 결국 올해 8월 여름이었거든요. 예. 좀 너무 늦게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빨리 속도를 낸다라고 해도 실질적인 준공이나 입주까지는 시간이 한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네. 당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너무 시간차를 벌려놨다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집값 상승의 문제를 이번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라고 소장님께서 분석해 주셨는데 저거 교수님 동의합니다. 의견 네. 동의하십니까? 예, 일단 뭐 원인 제공은 그전 정부에서 출발을 했고 이번 정부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빨리 하고 공급 대책도 좀 빨리 내놓고 선생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제 생각도 똑같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하나 있겠죠. 이번 정부의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을 제가 대신한다라면 경제 성장률이 계속 침체 선진국형으로 하는 과정에서 관료들은 경제 성장률 2.0이라는 수치를 되게
그 깊이 생각하거든요. 네. 2019년에 그거를 지키려고 홍당 회장이 너무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핀셋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고 거기서 실기했다는 걸 뒤늦게 이제 작년에 판단을 해서 공급 확대로 지금 선회를 확 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좀 미스매치, 소장님 말씀대로 조금만 어떤 뭐 더 공급 깊게 확대를 생각했더라면 1, 2년 전에 확한 것보다도 나왔더라면 조금 하는 거 아닙니까? 확 했습니까? 공급 확대로 확 돌았습니까? 지금 조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반에는 정부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다 공급이 지금 그전 정부에서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부족한 현상이 날 거라고 얘기해도 관료들이 보고를 또 공급하지 박근혜 때 정부 관료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보고했겠어요. 공급 부족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1, 2년 믿은 거죠. 믿다가 임대사업자분들을 제도권을 해서 조금 전세난을 안정시키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투기나 투자 형태로 이게 변질되다 보니까 또 부랴부랴 폐지를 했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의 잘못이 관료들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관료들이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데이터 여러 가지를 주고 정부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했다라면 지금 뒤늦게 나온 정책들이 초반에 시행이 됐다라면 예. 뭐 경제 성장률에 치우치기보다는 국민에게 어떤 주거 안정을 생각했다라면 지금 상황은 아니었을 거다. 지금보다는 약했을 건데 네.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그나마 TM을 하고 매듭을 짓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것만 이어서 잘 해도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은 좀 정해진 것 같으니까 지난 일은 제가 볼 때 뭐 더 비판하기 좀 그렇고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난 일을 비판해봐야 사실 소용없지만 관료들의 잘못도 있지만 뭔가 하여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특히 가격 동향도 그렇지만 안정시키겠다는 좀 말들이 다 허언이 되고 또 이 시장에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 실망을 주는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고용노동자들 그런 거는 좀 이제 다음에는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가격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실제로 다 갖고 계셨다고 봐야겠죠. 아, 그렇기 믿고 때문에 있었다. 이제 강력하게 그렇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정책을 펼치신 건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제 시장이 보여준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이제 받아들이고 대응을 조금씩 바꿔서 시장 친화적으로 좀 더 했더라면 결과가 조금은 지금과는 다르지 예. 않았을 거다라는 아쉬움이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것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좀 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자라던가 자산 문제라던가 이제 뭐 말이 뭔가 예,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는 결국에는 이런 주택가격 안정 정책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이나 국민들의 이제 신뢰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너지면서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꼬투리를 잡아서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 상황으로 소장님은 보여지거든요. 어떤 발언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기억에 남는 발언으로. 뭐 아파트 환상을 버려라라는 발언들도 아파트 환상을 서민들한테는 버려라.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을 거고요. 나도 아파트 살고 싶고 그런 좀 좋은 커뮤니티 가진 단지에서 하는 게 잘못도 아닌데 환상을 버리라는 뭐 공급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이 아니라 그런 걸 포기하면 된다라는 발언들 나온 것들도 조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예. 좀 실망감이 있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하게 전임 뭐 장관님이 김현미 말씀하셨던 전 빵 장관. 발언도 있었잖아요. 뭐 아파트가 빵이라면 빵이면 빨리 밤새워 만들겠다. 밤새워 만들 예, 텐데 집이라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좀 더 정책적으로 빨리 대응을 해줬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젊은 층들은 사실 그 영끌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영끌을 했는데 안타깝다라고 한 김현미 전 장관의 말도 참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교수님이 안타까운 건 꼽은- 맞지만 굳이 네. 그 표현할 필요는 없었죠. 안타깝다가 아니라 영끌하시는 분들에게 정부가 신뢰를 못 줘서 좀 죄송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했더라면 진정성이 느껴졌을 텐데 그러니까 이분 뭐 김윤미 장관뿐이 아니라 네. 이 집값 안정이 생각보다 빨리 안 되니까 조금 조급한 마음들이 집권 여당 중에서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잘하려다 보니까 실수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그냥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속 머리 숙이면 국민들이 진심을 알 거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이게 좀 이게 네. 이슈거리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차라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사실 예전으로 말하면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이런 대상이잖아요. 네. 거기에 걸맞는 조금 자숙하고 표현도 좀 신경 쓰고 이렇게 하셔서 행동을 하셨으면 제가 볼 때 좀 상실감이 좀 국민들한테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면서도 예. 변창흠 장관도 뭐 여러 가지 좀
뭐 이슈되는 발언들을 하셔가지고 좀 예. 고생하신 것 같은데 뭐 사죄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런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표현 하나하나에 좀 진정성을 갖춘다라면 제가 볼 땐 국민들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기다릴 여유 정도 마음들은 있거든요. 힘들어도.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말조심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변화에 따라서 조금 많이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신뢰가 떨어지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워도 저게 될까? 그렇죠. 하는 의구심을 갖잖아요. 네, 의구심과 불신이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뭘 내놔도 일단은 예. 좀 안 좋은 전망부터 많이 나오고 네. 효과가 없을 거다 내지는 실패할 거다라는 이제 불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극대화됐던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시장 수요자들의 이런 투자 심리라던가 자산 확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직접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들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굉장히 시중의 유동성이나 저금리 상황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네. 자산시장 개인들의 양극화는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양극화의 우려감이 커진 젊은 분들까지 뭐 주식이나 부동산 막론하고 자산 투자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국내 젊은이들에만 한정된 상황은 예, 아니거든요. 예, 글로벌 젊은 계층들도 전부 주식 투자나 이런 데 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양극화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서 투자 행태라든가 이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들을 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좀 지원해주거나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주는 쪽으로 정책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계속적인 규제, 핀셋 규제나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네. 조정 대상 지역이 전국적으로 135곳이나 지정이 되면서 전국이 뭐 사실 다 조정되잖아요.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이 없을 없습니다. 정도로 네. 지정 지역이 늘어나는데 사실상 효과는 그렇게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통일된 규제를 쓰면서 지원할 곳이나 지원할 계층에 대해서는 플러스 지원 정책을 쓰는 쪽으로 좀 선회할 필요도 있다는 요구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좀 정책 방향이 바뀌는 거다 보니까 정부가 그런 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내년도 집값 전망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내년도 집값은 뭐 일부 전문가들은 언론들이나 이런 데 보면 예. 상승이 한 5% 정도 무게를 좀 많이 두시고 계세요. 5% 정도 오를 것이다. 예, 그게 근거는 이제 입주 물량 공급 서울에 이 이제 출발점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예. 저 시청자분들 중에서 다주택자도 계시고 무주택자도 계실 텐데 상황을 좀 제가 아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아파트 허위 신고제가 사라지고 나서 4달째 매물이 계속 소폭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주고 지금 8, 9, 10, 매물이 11, 많이 나오고 5달째인데요. 매물이 7천 건이었어요. 매매 물건이. 지금 14,000건이 넘었습니다. 2배가 됐어요. 아파트 매물이. 예. 이런 데이터들이 좀 언론에 많이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안 나왔지만 기존에 나왔던 것 중에 임대사업자 폐지로 인해서 임대사업자 매물들이 아파트 매물들이 예. 내년 6월 전까지는 언젠가는 팔던지 계속 지키고 가던지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매물 출하 압박이 좀 있다는 얘기고요. 현재 매물도 소폭 소화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가격의 임계점이 좀 왔다고 판단돼. 아까 연골도 나왔지만 연끌을 하는 세력들이 지금 한계에 좀 온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네. 지금 주식시장으로 넘어왔거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을 판단하시고 또 사전 분양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심리적 변화가 또 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갑자기 몰려 나올 때 내년 이제 봄이나 4, 5월 되면은 갑자기 심리적 변화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네, 그때부터는 이렇게 심리적 보십니까? 변화가 변환된다는 것은 하향으로 완전히 바뀐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것이 그래요? 2023년 그 전문가 조사에서도 2022년, 23년에 안정될 거라는 게 추원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다만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면 상반기에는 정치적 변수, 보궐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겠지만 네. 결국은 말씀드린 내용들로 인해서 6월 되기 전부터는 조금 시장이 변곡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래요? 보고 거기에 네. 좀 대처해서 자산 관리하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내년까지는 사실 그렇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요. 일단 코로나가 백신 접종 들어가면서 좀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내년에는 좀 작동을 할 거고 국내 내부적으로는 전세 가격 때문에 매매 쪽으로도 계속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상반기에도 가격이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출시가 돼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다만 교수님과 같은 맥락에서 걱정을 하는 거는 내년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막바지 강세를 좀 더 보인 이후에 본격적인 공급 정책을 저희가 시행을 실제로 한다면 공급이 이제 늘어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 시점에 조정을 받을 고점에 매입하신 좀 무리한 투자를 하신 서민들이 결국에는 그 조정기를 버티지 못하시는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미리 공급 증가에 대한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